의외의 치매 초기 신호에는 무엇이 있나요?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환자분들이 60대에서 80대입니다. 처음엔 통증으로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치매라는 게 단순한 기억력 이상이 아니라 신경기능 전반의 조절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치매의 조기 신호로는요, 평소보다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리거나 감정 기복이 전보다 심해지거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이런 신호들이 치매의 의외의 조기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뇌의 조절 기능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은 다름 아닌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라 하면은 그냥 무식하게 힘만 쓰는 운동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력 운동이야말로 뇌와 근육의 협응력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생각 없이 그냥 근육을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가 내 근육을 어떤 방식으로 힘을 줘서 어떻게 수축시키고 어떻게 이완시켜야겠다 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다르게 보면 뇌 운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욱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근력 운동 권장량은요, 하루 30분 기준 주 5회, 그러니까 주당 150분을 추천드려요. 가장 좋게는 200분까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평소 취미로 하는,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등산이라든지 이런 취미 활동으로 하는 운동을 근력 운동 대신에 이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당 150분을 꾸준하게 매주 채워주려면 반드시 친해져야 하는 곳이 헬스장이에요. 우리의 뇌 기능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사시사철 똑같은 온도로 내부가 유지될 수 있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안전하게 30분 주 5회 주당 150분의 시간을 근력 운동으로 채워서 뇌 건강을 챙겨주세요.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만성 통증이 있으면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뇌신경 회로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고요. 뇌신경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리고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자,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아픈 걸 나이 탓하면서 치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 근데 무릎 연골 주사를 그냥 안 맞는 거죠. 나이 들어서 어차피 다 따라서 그런 건데 연골 주사 그냥 안 맞을래 하면서 안 맞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거 정말 안 좋다는 거죠. 또는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파서 막 다리까지 저린다. 그러면 적절한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통증을 훨씬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생각하면서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지 어쩌겠어 하면서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통증들이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면 결국에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무릎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주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는 보험도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좀 챙겨주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통증을 방치해서 밤마다 아파서 제대로 못 자겠다, 이런 수면장애가 통증 때문에 생기고, 수면장애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감 때문에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고 치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고, 수면 장애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러니까 통증 신호가 작던 크던 일찍 그 신호를 포착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반대로 치매를 일으키는 안 좋은 습관들은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 두 번째 잘 못 자는 거, 세 번째 병을 방치하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량이 떨어지고 뇌혈류도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면 장애가 생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인지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에 있는 노폐물, 대표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배출이 안 됩니다.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인지 기능은 떨어지고 치매의 위험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을 방치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치료를 받자고 하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는 생각으로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병들이 결국에 우리 뇌의 신경 회로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매 약으로 막을 수 있나요? 치매를 완전히 막는 약은 없어요. 현재 나온 약들로는 치매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약처럼 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주 5회 동안 먹는 약이라 생각하시고 근력 운동만큼은 꼭 해주세요.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단련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뇌와 근육 사이의 협응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근육이 생성되면서 마이오카인 분비가 더 활성화될 건데 마이오카인은 뇌세포 염증을 낮춰주고 인지력, 기억력을 모두 높여줍니다. 결국 치매를 막는 약은 헬스장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헬스장과 친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치매도 유전적인 건가요? 치매는요, 굉장히 일부만 유전적이고요. 80에서 90%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이 결정짓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치매를 겪었으니까 나도 나이가 되면 언젠간 치매가 생기겠지. 그건 정말 틀린 이야기고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는 게 맞아요. 혈당 관리 잘하고 혈압 관리 잘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일찍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력이 있다면 내가 관리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욕을 참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식욕은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고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일반적으로 배고프다 하면 어때요? 좀 달달한 거, 간식을 찾는다든지 과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 음식을 찾거든요. 근데 저는 배가 고프면 단백질을 찾아요. 예를 들어 단백질 과자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두유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다든지 우리가 느끼는 식욕 자체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걸 대처를 할 때 탄수화물로 대처를 하지 않고 단백질로 대처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의 70%를 결정한다는 의외의 요인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네, 비만의 70%는 식습관이 결정을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식습관의 대원칙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게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단 의미를 모르고도 따라해 보세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자, 이제 해석해 드리면 빵이랑 떡이랑 면, 과자는 금지하고 밥은 절반만 먹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자 안에는 커피 믹스를 포함하자는 거예요. 커피 믹스는요, 웬만한 과자보다도 더 달고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피 믹스도 과자에 포함. 예를 들어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다. 삼겹살 집에 갔어요. 그러면 삼겹살 뭐죠? 빵, 떡, 면, 과자 아니네. 그러면 먹어도 된다. 편하게 먹어도 된다. 근데 공깃밥이 하나 나왔다. 이건 밥이죠. 밥은 절반만. 그리고 요즘 삼겹살 집에서는 떡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떡도 같이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떡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 떡, 면. 떡이다. 그러면 금지.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커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정제 탄수화물, 곱게 갈아서 만든 이런 빵, 떡, 면, 과자만 피하시더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여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단백질로 보충해주세요. 운동만으로 뱃살 쉽게 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운동만으로는 뱃살 절대 안 빠집니다. 정말 절대 안 빠져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식습관,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이 대원칙의 식습관을 잘 지켜주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건 아주 좋죠. 근데 운동하면은 보통 다이어트 운동은 유산소다. 유산소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유산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무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등 근육 운동, 하체 운동을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등 근육 운동으로는 랩풀다운 아주 추천드리고요. 로우로우, 이렇게 랩풀다운은 위에서 당기는 거고요. 로우로우는 앞에서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하체 운동으로는 머신으로 하는 스쿼트, 그리고 머신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 두 가지를 아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등과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체중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통증이 뭐냐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인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절대 뺄 수 없다. 하지만 빵떡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더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유산소만 고집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습관으로 뱃살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습관은요, 식후 10분간 움직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10분간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그냥 진료실에서 막 쉬지 않고 100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그냥 한 세트에 한 20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20개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10분을 하는데, 10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면 100개 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대사 활발해지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한테 추천을 할 수는 없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이렇게 격렬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막 턱걸이를 하거나 이러면 속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사 후 10분간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좀 집안에서 걸어 다녀도 좋겠죠. 적어도 10분 동안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무엇을 하든 본인의 위장 상태에 맞춰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핵심 꿀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뱃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안 좋은 음식, 제가 꼽는 단연코 1위는 비빔밥이에요. 이 비빔밥이 겉으로 보기엔 채소도 많고 뭔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저단백 식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빔밥에 들어가는 단백질은 계란 1개 정도, 그리고 고기는 한 30에서 50g 정도인데요. 이걸 다 혼자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 양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단백질이 대략 한 10g 전후밖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거, 친구들끼리 커다란 대야에다가 막 밥 왕창 때려 넣고 채소 때려 넣고 그냥 고기도 없이 그냥 막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말 그대로 탄수화물만 왕창 먹게 되고, 그렇게 먹게 되면 식사 후에 허기가 빨리 찾아오고 밥을 먹고도 또 다른 간식에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비추. 자, 그러면요, 저는 비빔밥을 안 먹냐? 자주 먹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먹냐면요, 밥은 절반으로 덜어내고 채소는 왕창 넣은 거 그대로 놔두고 계란을 2개를 넣어주고 고기는 100g 정도를 추가해줘요. 소고기 100g도 좋고요. 삼겹살 안주를 구워서 잘라서 넣어서 비벼도 좋죠. 이렇게 단백질의 양은 높이고 탄수화물의 양은 확 줄여버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비빔밥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빔밥을 드셔보잖아요. 그럼 포만감은 훨씬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줄어들고 식사하고 나면은 든든한 느낌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당뇨병 걸리는 원인은 당을 많이 먹어서가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당뇨의 진짜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는 거죠. 평소 식습관에서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빵, 떡,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을 계속 주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 높아지고 우리 몸은 분비되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 혈당은 올라가고 남아도는 혈당을 세포 내로 넣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고장납니다. 그게 바로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의 핵심은 무작정 단 것만 줄이자가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단백질 식단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른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몸의 반응 차이 때문인데요. 혈당을 결정짓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몸의 근육량도 영향을 주고요. 생리 주기도 영향을 주고 수면,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근육량부터 보면 근육이 많은 분들은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하체 근육량이 굉장히 많고 튼튼한 하체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도 혈당 반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요. 특정 사람들의 장내 세균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잘 분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내 세균은 지방과 단백질을 잘 분해하다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음식이 있나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를 생각하면 이건 뭐 과자도 아니고 빵, 떡, 면도 아니고 탄수화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커피 믹스는 항상 과자처럼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은 액체 과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대략 당류가 6g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설탕으로 따지면 3스푼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커피 믹스를 두세 잔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마시고 식후에는 항상 커피 믹스를 하나씩 마시고 그렇게 3잔 정도 드셔주시면 밥 한 공기에서 들어오는 당류만큼 당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커피 믹스만큼은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진짜 피해야 된다, 정말 피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진료실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을 듣고 커피 믹스를 완전히 끊고 아메리카노로 완전히 커피를 전환하신 분들은 혈당 자체가 훨씬 더 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뇨가 있으시다면 또는 당뇨 전 단계라면 커피 믹스만큼은 조심하시고 끊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나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당 떨어진다. 근데 정확하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코티졸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는 당이 생성돼서 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배가 고프고 막 뭔가 단 게 땡기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이 떨어져서 당을 높여야 해서 당을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뇌에서 보상회로, 헤도닉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단 걸 찾게 되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고 막 단 게 땡기는 게 아니라 뇌가 나 좀 위로해줘, 나 단 걸로 나 좀 기분 좋게 해줘, 도파민 좀 분비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당으로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배가 고플 때는 저는 이 배고픔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이고요. 이런 배고픔이 있을 때 당이 가득 있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고단백 두유라든지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고단백 과자라든지 단백질로 된 어떤 음식을 드셔서 이 식욕을 이겨내기를 바래요. 이런 방식으로 식욕을 이겨내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초콜릿 왕창 먹어버리고 이러면 당이 일시적으로는 확 오르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이미 당이 올라가 있는데 당이 많은 음식을 또 집어넣었어. 그러면 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랬다가 당이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 신호는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바로 눕는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밥 먹고 10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밥 먹고 10분 내에 바로 앉아 있으면 그냥 혈당은 바로 스파이크 칩니다. 그래서 밥 먹고 10분 동안은 정말 좀 움직여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0분간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해요. 근데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거지를 하거나 조금 걸어 다니세요. 10분간은 혈당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커피 믹스 또는 달달한 라떼, 달달한 에이드, 이런 요즘 저가 커피숍에 가면 이런 달달한 음료들 많잖아요. 그런 음료나 간식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아, 나 뭐 밥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 정도 간식 괜찮겠지. 또는 식사하고 나서 직장 동료들끼리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하러 가요. 그러면 뭐 나 이 정도 마시는 거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킨다든지 달달한 음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특히 이 달달한 음료들 있죠. 이런 음료들은 일부 음료는 당이 40g에서 50g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정말 그냥 설탕을 때려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음료를 식사하자마자 마셔주면 혈당이 정말 스파이크를 아주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식사가 아니더라도 커피나 달달한 음료, 간식 같은 거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습관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야식을 먹는 거예요. 늦은 밤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인슐린 반응이 가장 둔한 시간대거든요. 근데 이때 음식을 왕창 막 먹었어요. 막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걸 먹었다. 그러면 혈당 반응은 정말 높게 나타나고 건강에도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식 먹는 습관,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부족인데요. 잠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혈당이 오히려 오른다 했죠. 근데 혈당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단 걸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라간 혈당에 단 걸 찾는 반응까지 나타나니까 잠을 적게 자는 거, 이거 진짜 피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당뇨 환자에게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은요,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챙겨 먹는 과일이에요. 일단 혈당 지수가 낮고요, 식이섬유는 높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높아서 정말 건강에 좋아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요, 냉동으로 드시는 게 가성비도 좋은데 건강에도 더 좋다는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냉동 블루베리는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얘가 더 가성비인데 근데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싼 싱싱한 블루베리 찾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를 마트에서 커다란 거 하나 사가지고 종이컵 반컵 정도, 한 50g 정도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 됩니다. 한 번에 드실 때는 한 줌, 그러니까 한 50g 정도, 그 정도 이상 양을 드시면 너무 많은 과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0g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속노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속 노화는요, 말 그대로 슬로우 에이징, 늙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에요. 요즘 의료계에서 핫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노쇠, fragility라는 개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사람이 실제 겉으로 보기에 젊어 보이는 사람보다 어떤 질환들의 예후가 좋지 않더라, 치료가 잘 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80대인데 60대처럼 젊어 보이시는 분들은 치료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반대로 60대인데 70대처럼 보이시는 환자분들은 치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어 보이는 분일수록 통증 질환에 대한 치료 반응 속도도 좋고 면역력도 좋고 회복력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핫한 의료계의 관심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젊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6살 아들이 있고 이제 곧 1살짜리 딸이 태어나는데요. 다행히 제가 저속노화 습관을 열심히 지킨 덕분에 아들과 어디를 가든 간에 다들 저를 삼촌으로 봐주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굉장히 젊게 봐주시는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 가속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로 식습관인데요. 고탄수화물 식사, 특히 빵, 떡, 면,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밥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할 때 많이 등장하는 최종 당화 산물이 굉장히 많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최종 당화 산물, AGE라는 애들은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주름을 만들고 외형적인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습관인데요. 운동을, 특히 근력 운동을 게을리 하는 습관이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세포 노화 속도가 느려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특정 연구에서는 이 세포 노화 지표로 활용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서 더 길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근육은 노화를 늦추는 장기라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노화 속도를 높이는 요인은 수면 습관이죠.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휴대폰으로 SNS 보고 이러느라고 늦게 주무시고 막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고 수면 시간도 5시간이 채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면이 부족해지면요, 대표적인 항노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고요. 이 외에도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 때문에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저속 노화의 핵심 습관 3가지를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것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식습관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저는 이 원칙을 항상 100% 지키진 못하지만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물어본다는 거죠. 빵인가, 떡인가, 면인가, 아니면 과자인가, 밥인가. 밥이라면 절반만 먹고, 빵, 떡, 면, 과자라면 웬만해선 안 먹고, 정말 먹고 싶다면 먹긴 먹되 이걸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조절을 좀 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덕분에 탄수화물 조절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고요. 최종 당화 산물이 적게 생성되겠죠? 그러면 피부 건강이 더 좋아지겠죠. 옛날에는 이런 조절을 덜 했을 때는 피부가 지금만큼 좋지 않았는데 이 조절을 하고부터는 피부 결 자체가 항상 일정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제가 하는 저속 노화 습관은요, 운동 습관인데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출근을 해요. 자, 이거 말만 들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막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이면 충분해요. 이게 새벽 시간에 하시든 뭐 저녁 시간에 하든 시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운동하는 가장 정말 유일한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거지, 새벽에 꼭 해야 더 좋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 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면 습관입니다. 저는 주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6살 아들 그리고 아내랑 같이 잠들어요. 그러고 5시 반까지 푹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면 시간 자체가 꽤나 길다는 거예요. 대략 한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정도는 매일매일 가져준다는 겁니다. 수면 중에는 항노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만큼은 최대한 7시간 이상 또는 6시간 이상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은 꼭 가져가 주시는 게 정말 좋은 저속 노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속 노화 도움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저속 노화에 도움되는 음식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2가지예요. 단백질과 채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백질인데요.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 1kg당 1.2g. 좀 어렵다, 그죠? 그러면 60kg 기준으로는 하루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72g의 단백질이면 고기 100g도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기 100g이 아니라 72g에 곱하기 5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생선류, 고기류에는 100g당 단백질이 20g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계산할 때는 하루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량이 72g이면 곱하기 5를 해서 한 360g의 고기를 하루에 먹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분량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면 근육량이 늘어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마이오카인 분비가 늘어나면서 세포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노화를 슬로우 다운 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자 이 세포 노화를 늦추는 원료라는 거죠. 두 번째 음식은 채소인데요. 채소는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준은 식사를 할 때 항상 상추 10장 이상을 먹자는 기준을 말씀드려요. 고기를 구워 먹는다, 뭐 삼겹살, 소고기를 먹는다, 그럼 상추 쌈을 10장 이상 싸서 드시라고 하고요. 생선을 먹는다, 닭가슴살을 먹는다 이러면 상추 10장 손으로 쭉쭉 찢어가지고 저당 발사믹 드레싱 부어서 그렇게 샐러드를 만들어서 상추 10장 이상을 드셔주는 습관을 가지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고 근육세포를 성장시키는 원료고, 채소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2가지가 충분량으로 함께 있을 때 저속 노화 식단이 제대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저속 노화를 방해하는 요인인가요? 물론이죠. 이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는 고속 노화를 유발하는 정말 안 좋은 녀석들이에요. 일단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세포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게 돼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항노화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세포 재생이 안 되고 노폐물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평균 6시간 이상, 권장하는 거는 7시간 이상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우선은 밤에 잠드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수면 환경, 스마트폰을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보지 않는 거라든지, 주변 환경을 충분히 어둡게 유지해 준다든지,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바깥에서 조금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수면 환경 개선 습관들을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도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수면제를 드시면서 급성 불면증을 해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줄이고 수면 시간 확보해야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꼭 잘 관리하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 호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통증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입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속 노화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 뭐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젊어 보이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이런 핵심적인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우리 몸의 내부로부터 모든 장기가, 모든 세포가 젊어지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저속 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저속 노화 습관도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더라도 약간만, 한 50% 아니면 60%만이라도 평소 생활 습관에 도입해서 생활해 보시면 확실히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훨씬 더 젊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속 노화에 관련해서 더 많은 영상들이 궁금하시고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닥터우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